우리는 왜 사람의 속마음을 그렇게도 알기 어려울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말은 부드럽지만 행동은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읽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다사는 이 질문에 오래도록 귀 기울였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법을 이야기했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읽는 기술이나 심리 트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거든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를 보라. 이 한 문장이 참 깊습니다. 다산에게 마음이란 말 한마디와 표정 한 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 자리, 즉 선택의 순간과 행동의 방향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약용이의 사람을 읽는 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훈련에서 얻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는 마음 읽기란 결국 태도이며 관심이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망설이고 혹은 믿었다가 실망하고 또 때로는 너무 조심하느라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기 어려울까? 그리고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며 다산이 남긴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잠시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다산이 말한 사람을 읽는 법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지혜, 말에 겉이 아니라 의도를 보라.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아주 예민하게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절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은 그저 마음의 겉에 드러나는 얇은 막, 다시 말해 본심이 잠깐 비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만 보고 사람을 알 수는 없다.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다산이 말한 사람을 읽는 법의 첫 번째 지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듣지 말고 말의 뒤에 있는 움직임을 보라. 사람은 누구나 말에 포장을 얹습니다. 좋아 보이고 싶어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산은 말의 내용보다 왜 이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는가를 보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의 표정, 그 말이 끝난 뒤의 시선, 말할 때의 호흡이나 망설임, 그런 자잘한 흔적들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을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고 합니다.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겸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는가? 부정하는 말 뒤에 숨긴 진짜 바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순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날 때마다 지나치게 칭찬만 늘어놓는다면 정말로 나를 존중해서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관리하려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춥니다. 대단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다며, 그런데 정작 그의 능력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그 겸손 속에는 자기 방어라든지 혹은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니야, 별 뜻 없어라는 말 뒤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산은 바로 그 숨긴 말의 파형,
즉 말하지 않은 부분의 진동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말이 빠진 공백에서 인간의 진심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너무 믿습니다. 말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사람을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말의 문자적 의미보다 그 말이 태어난 맥락을 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말이 어떤 감정의 결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음을 읽는 길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지혜는 그대로 통합니다.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말보다 말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누구나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숨기고 싶어도 어디든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다산의 첫 번째 지혜가 보입니다. 말은 보이는 겉면일 뿐이다. 그 너머에 의도를 본다면 사람의 마음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지혜,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마음이 보인다. 정약용은 인간을 분석할 때 때때로 말보다 더 정확한 지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부정한 권리들을 예로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굳건하고 당당한 척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작은 흔들림 하나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두려움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몸짓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드러낸다. 다산이 보기에 두려움은 인간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숨기지 못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두려움의 흔적은 순간의 선택, 예상치 못한 표정, 피하려는 태도 속에서 아주 솔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 앞에서 작은 그림자처럼 작아지는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괜히 바쁘다고 하거나 책임자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문제가 벌어지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 다산의 눈에는 이런 행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모양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책임을 회피할까? 그 뿌리는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책임을 지면 내가 가진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렵다. 두려움은 이렇게 마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적받아도, 아주 작은 실수를 지적받아도 과하게 변명하고 말을 덧붙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예민하거나 방어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사는 그 이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사람이다.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 평가에 대한 불안, 나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속의 소리.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말을 흔들고 태도를 왜곡합니다. 다사는 이런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정체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 유난히 비굴해지는 사람.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만 가면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지고 말이 낮아지고 태도가 과잉 친절해지는 사람들. 다사는 이런 태도를 냉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 자기 내면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 따라 태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 있든 자리가 높든 낮든 본래의 품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권력조차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상대를 지나치게 섬기고 필요 이상으로 굽신거리며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다사는 바로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왜 다사는 두려움에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꾸며서 만들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연기할 수 있고, 분노는 숨길 수 있고, 슬픔은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순간의 선택에서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를 피하는지, 무엇을 회피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이 작은 흔들림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라. 그 두려움이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때때로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가 두려워 숨길 때 그 두려움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무엇을 간절히 지키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산의 두 번째 지혜는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세 번째 지혜, 작은 선택에 마음의 방향이 담긴다. 정약용은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큰 말이나 화려한 포부보다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유당전서 곳곳에서 그는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사소한 버릇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습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야말로 마음의 진짜 방향을 드러낸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이고 큰 사건, 중요한 선택의 순간, 말 한마디가 세상에 영향을 줄 때, 그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믿죠. 하지만 다산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순간은 사람을 속인다. 작은 순간이 사람을 말한다. 당신은 시간이 날 때 무엇을 합니까?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잠깐의 틈이 생겼을 때 책을 펼치는 사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 반대로 습관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남의 험담으로 틈을 채우는 사람도 있죠. 다사는 이런 작은 틈새 습관을 그 사람 마음의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틈이 생겼을 때는 익숙한 마음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 작은 여유, 그 공간 속에 마음의 진짜 온도가 담겨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약속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약용이 유독 강조한 지점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며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자신의 사정은 늘 먼저이고 상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훗날 더 큰 책임도 가볍게 넘긴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바쁘더라도 연락이라도 먼저 하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다사는 이런 사람에게서 성품의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결국 작은 시간 약속은 마음의 무게를 보여주는 정직한 잣대였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정약용은 사람의 참모습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남 앞에 설 때의 모습은 충분히 꾸밀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가다듬고 표정도 조절하고 말도 고르고 행동도 신경 쓰죠.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때는 꾸밈의 벽이 사라집니다. 책을 집는가, 게으름에 자신을 맡기는가, 남이 보지 않는다고 작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가, 아무도 모른다고 태도를 흐트러뜨리는가. 다사는 이런 순간을 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근본이다. 그는 인간의 진짜 품격이 자신만 아는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익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약용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장 신뢰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이익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평판을 생각해서. 하지만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조용히 도울 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익 없이 한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이다. 그리고 이 본심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선택은 꾸며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세 번째 지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말이나 큰 계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담긴다는 것. 작은 선택은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부주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진심이고 습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사는 사람을 읽고 싶을 때 이런 잔잔하고도 조용한 흔적을 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남 모를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익이 없을 때 어떤 쪽을 선택하는지. 이 작은 방향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말해줍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큰 말보다 그의 작은 선택을 보라. 이것이 다산이 남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 분노와 욕망을 따라가면 속마음이 보인다. 정약용은 인간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 즉 화를 낼 때와 욕심이 흔들릴 때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흠음신서와 여유당전서 곳곳에는 사람의 분노와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 구조를 드러내는지에 대한 그의 깊은 관찰이 이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진짜 모양을 비추는 순간이다. 평소에는 품위 있게 말하고 차분한 웃음을 지으며 겸손한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흔들리는 그 짧은 찰나,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평소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인간 군상을 시켜보며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발견합니다. 화낼 때 어떤 말을 쓰는가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화가 나면 사람은 가장 익숙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 사람이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의 조각들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튀어나오는 순간이죠. 누군가는 화날 때도 본질만 지적하고 사실만 말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건과 무관한 인신공격을 하고 비아냥과 조롱을 섞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말을 합니다. 다사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마음이 흐린 자라 표현했습니다. 분노할 때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만큼은 꾸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욕망도 분노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흠음신서에서 수많은 권리들이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욕망 앞에서 포기한 원칙이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다. 평소에는 정직해 보이던 사람도 조금의 이익, 눈앞의 유혹, 작은 권력 앞에서 갑자기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변명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도 인간인데 한 번쯤은. 하지만 다사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둥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은 욕망 때문에 평소 지키던 규칙을 버리는 사람,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 그는 마음의 중심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욕망을 이겨내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다사는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관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과 이익 앞에서 어떤 태도로 변하는가? 감정이 앞서면 폭언, 억지, 변명, 회피 등 평소 숨겨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익이 앞서면 양심, 약속,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평소 지켜온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가 보입니다. 다사는 이 두 가지 순간에서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 앞에서 보인 선택은 성품이고 이익 앞에서 보인 선택은 인격이다. 둘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분노와 욕망을 피해야 하는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감정들을 사람의 마음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회로 봤습니다. 적절한 분노는 정의의 표현일 수 있고 건강한 욕망은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며 어떤 원칙을 포기하거나 지키느냐가 그 사람 마음의 진짜 구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지켜지는 침착함, 욕망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단단함, 이 둘은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사는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감정과 이익 앞에서 보인 모습을 가장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욕망은 마음의 바닥을 비춘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마음을 읽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용히 일러주죠. 내 마음이 흐리면 다른 이의 마음도 흐려 보인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마음을 꿰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읽는 비결을 관찰 기술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의 맑음과 흐림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괜히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밉게 들리고 작은 실수도 의도처럼 느껴지고 별 뜻 없는 말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건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노가 차오른 마음, 이미 선입견을 품은 마음, 다른 사람을
은근히 질투하는 마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며 상대를 내려다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치 먼지가 잔뜩 낀 거울에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흐릿한 건 내 얼굴이 아니라 거울 표면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는 마음을 읽는 능력을 신기한 재능이나 특별한 통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절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제대로 읽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함은 상대의 말을 비틀어 듣게 하고 사실을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해석하게 만듭니다. 또 마음속에 미리 정해둔 판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 판단을 확인할 증거만 골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그 진심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내면이 잔잔해져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의 작은 표정, 살짝 달라진 말투, 흘러가는 감정의 뉘앙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읽는 능력을 유난히 똑똑한 사람만 가진 특별함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수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가 강조한 마지막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이 평온할 때, 내 시선이 부드러울 때, 상대를 향한 애정과 존중이 먼저 깔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의 사람 읽기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바라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사람을 읽는다는 것은 남을 분석하거나 꿰뚫어 보려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깊이 관계 맺기 위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였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고, 오해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고. 이 조용한 가르침 속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그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지혜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은 상대를 꿰뚫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다. 다산의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이 스며드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배려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닫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